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의 이상훈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1차 수출 규제 이후에 지난달 28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까지 시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지난달 22일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죠.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을 할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연구소의 이정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의 박민원 단장님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죠. 박완수 국회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이 정말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하신 세 분에게 일본의 이런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환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가 이제 현실화 지금 됐는데요. 그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 첨단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규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부양됨에 따라서 일본의 선제적 견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주력 산업, 기간 산업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급소로 불리우는 CNC라든지 네. 또는 그 여러 가지 로봇의 감속기, 서버모터, 그리고 탄소 섬유, 2차 전지, 또 고순도 니켈이나 티타늄 같은 아주 그 핵심 부품들을 수출 규제 시에 국내의 ICT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소위 이제 완제품 조립, 특히 우리 경남은 세트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산 소재 부품을 싸고 아주 품질이 좋은 것들을 잘 들여와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 분업과 협업이 잘 돼 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상당히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의존을 좀 탈피하고 기술 자립화로 중장기적으로 그 소재 부품 기술을 키워서 진입 장벽을 보호 장벽으로 바꿀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제적인 경제 조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박민원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한 6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뭐 심지어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2002년에 월드컵이라는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한류라든지 문화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들이 일본에 전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뭐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울 연가의 연사마 신드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류라는 것이 일본에 조금씩 퍼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일본은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도시바를 제끼면서 세계 1위의 전자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일본이 저는 긴장하게 되었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지금은 일본과 저희가 3만 불 시대를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이 시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한번 뭐 대변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아베의 최대 목표는 전쟁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가상의 적이 필요했는데 저류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상의 적을 한국으로 두고 아마 그 경제 규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아마 공격의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아베 전제가 가능한 국가의 헌법 개정의 목표를 두고 아마 첫 번째 무기를 던지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원수 의원님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라는 이 국회의 촉구 결의안에도 함께 하셨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 규제 조치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보복이죠. 네. 사실 일본 아베 정부가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걸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베 정부의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면이 많이 묻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참여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 조치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일본과 한국과의 산업 경쟁에 있어서 최근에 한국이 기술력이나 산업력, 경쟁력 부분에서 거의 일본을 우월하거나 추월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산업 기술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묻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역사 문제를 이렇게 경제 문제로 또 정치 외교 문제를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로 만든 아베 정부의 치졸함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일본이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 그런데 이렇게 자유무역주의의 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 보복 조치는 결국 일본이나 한국에도 도움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포커스인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 때문에 이 경남의 기업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엔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창원 산다는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라서 특히나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데 박민원 단장님, 네. 기업들은 어떤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여러 품목 중에서 네. 특히나 경남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수입 품목이 저희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수조 원의 매출을 지금 1년에 내고 있는 공작기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작기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NC, 다시 말해 우리나라 말로는 수치제어반이 있습니다. 이 수치제어반과 함께 같이 수입을 하고 있는 모터라든지 스핀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비행기들이 경량화시키고 그리고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몸통이라든지 날개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많은 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예. 그 수소 자동차의 수소가 굉장히 침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기로는 수소를 담을 수가 없어서 탄소 섬유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또한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기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NC나 뭐 탄소섬유 이런 부분에 아주 치명타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책들은 좀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대책은 이제 뭐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말씀드리면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 다변화. 이것은 뭐 당연히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입 다변화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CNC 같은 경우는 수입 다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계 계열이 있는 게 뭐냐면 화나카 미쓰비시 그리고 독일계 계열이 지멘스와 하이덴하인이 있습니다. 일본식 계열은 클로즈드 방식이라 그래서 유저가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아이폰과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멘스 계열은 안드로이드 계열과 좀 비슷해서 갑자기 수입을 다변화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사용에 조금 적응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산화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익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 산단의 기업들의 사정 어떤지는 또 창원시장도 역임하셨던 박완수 의원님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그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BNK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영남권의 그 산업이 일본의 수입 의존도라든지 일본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창원국가 산단의 경우를 보면은 이 창국가 산단이 기계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90% 이상을 일본에 수입 의존을 하고 있는 수시 제어반이라든지 또 화학 제품이라든지 정밀 기계라든지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일본이 이번에 그 보복 조치를 하면서 28일 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네, 아주 불확실하게 이렇게 예. 일본의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기계 산단에 국가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품목에 해당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수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애로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국산화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수입 다변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수입 다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독일의 제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CNC 수치 제어반 이런 부분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현이 된다면 좋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료연구소이기 때문에 이정원 소장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들 기업들이 지금 보고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전에 이제 돌입하면서 저는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뭐 기업들이 우려를 이제 표명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재고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또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장비와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장 밑단에 일본의 소재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그러한 부품과 소재에 대한 타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앞에서 우리 박민원 단장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 품목, 소재와 품목에 대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첨단 센서류라든지 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그 합금들, 무게목 강관이라든지 티타늄, 니켈, 그다음에 고순도 동합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출 규제 기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공작 기계의 뇌 또는 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 제어반의 일본 의존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수치 제어반이라는 것을 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박민원 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수치 제어반이라는 것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네. 최초에 이렇게 그 쇠를 깎거나 할 때는 모터가 없을 때는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이렇게 발로 옛날에 이렇게 그 도자기 만들듯이 발로 굴려서 이렇게 깎았는데 이제 모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손보다는 더 정밀한 게 이제 가이드 레일을 가지고 깎다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치를 넣으면 더욱더 정밀하게 깎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미국에서 최초로 CNC가 나왔는데 네. 일본의 후지츠라는 그 컴퓨터 회사의 일개 과장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환학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환학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도 1980년대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산전이라는 업체를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서 뭐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해오다가 갑자기 1987년도에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해체되었던 팀들이 많은 분들이 두산중공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I635이라는 제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국산화되어 있는 그 제품에 국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지금 환하게 소프트웨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출길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국산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은 지금 뭐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스핀들은 굉장히 정밀한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또 환하게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NC의 국산화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도 과감하게 같이 도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 일본의 이 같은 수입 운전도가 높기 때문에 국산화 해야 된다,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경남의 제조업 관련한 핵심 부품 가운데 이처럼 시급하게 국산화 시켜야 되는 부품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정환 소장님. 네. 그 많은 이제 돈에 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이제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뭐 베어링이라든지 액체 펌프, 그다음에 금속 절삭 가공기계, 원동기 부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71%나 되는 것이 철 및 그 비철합금의 중후판, 그리고 무게목 강관, 그러니까 시리스 파이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도내 제조업의 이제 핵심 소재 국산화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은 우리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고청정, 고순도, 고정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99.9%는 가능한데 99.999%가 이제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또 대일 그 수출 그 의존형 그러한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연구소나 대학이 기업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청정도를 높이고 순도를 높이고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이 생산 현장의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또 그 장비의 상태라든지 또 기술의 숙련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구 결과와 또 기업의 생산 현장이 잘 접목을 해서 해결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동안 이처럼 중요한 이 핵심 기술의 국산화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대책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번에 물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단기,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국제무역 질서라는 것이 또 국제산업의 어떤 비교 우위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국제무역은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기 국가의 여러 가지 산업 환경에 맞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간의 분업 질서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와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일본이 편성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하게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국제 교역 질서의 핵심을 이루었던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다 국산해서 우리 국내에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기에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국산화 이 문제에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도한 규제. 우리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합병법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첫째는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핵심 부품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술 인력을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기술 인력을 외국에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성격한다든지 각종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연구의 어떤 집적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8호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00가지 품목을 선정을 했죠. 이 100가지 품목을 장단기적으로 국내 공급을 시키겠다. 그중에 20개는 1년 안에 국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80개는 5년 안에 이렇게 국내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8월 28일 날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추경 문제라든지 내년 예산 문제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예. 큰 틀의 대책 말씀해 주셨고요. 이정원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력 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것에 덧붙여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소재 분야는 이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재 분야의 그 평균 연구 개발 기간이 2.9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은 뭐 수십 년씩 연구를 해오고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 장기적인 투자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꼭 재래연구소의 원승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제대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래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도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조금은 하고는 있지만 좀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용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크놀로지 이 죽음의 계곡이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건너야만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연구실과 실용화 간의 그 어떤 캐즘이라는 큰 갭이 있는데요. 그 갭을 넘을 수 있는 실증화 단지를 조금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즉 무슨 얘기냐면 연구실에서는 기업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은 그것들을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우고 저는 중소기업들,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업들은 굉장히 그 핵심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양산에 매몰돼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요. 네. 이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실증화 단지 해가지고 기술과 성과의 공유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정말 멤버십 연구 중심의 그 풍토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 연구 개발 기간이 3년이 채 안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다음 박민원 단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번에 보호무역주의가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국산화의 길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제 일본의 수입 대체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돼야 되는 것도 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국산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국산화가 향후 수출 전략 상품으로 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몇 번 뭐 비슷한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근데 일각은 뭐냐 그러면 국산화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일각이고요. 예. 두 번째 또 다리는 각은 뭐냐 그러면 국산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국산화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기업이 삼각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사각은 뭐냐 그러면 앞에 이정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데스밸리에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핑퐁 게임으로 네. 이각과 삼각이 상당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네 번째 다리인 실증센터가 자 충분히 이것은 국산화 되어 있고 제품으로서의 활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산화 사각 체제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네. 국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간의 R&D를 위한 R&D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짧게가 아니라 만일에 가능성이 있다면 길게 지원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실증센터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인건비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은 R1각과 2각과의 사이에서의 R&D 비용
그리고 이각과 사각 사이에서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향후 삼각인 그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이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향후 그 결과물이 수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사각 운영 체제가 반드시 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그 첫 자리가 바로 창원공단 내에 좀 먼저 시범주로 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소장님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 같은데 소장님, 우리나라 소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이잖아요. 재료연구소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네,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재료연구소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재 종합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게 창원에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우리 지역 기업들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43년 정도 됐습니다. 창원에 있은 지. 그러면 왜 재료연구소가 창원에 있는지 하는 이제 의문이 좀 드실 분도 계실 텐데, 한 43년 전에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은 수요가 있는 창원의 산단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창원에서 이제 연구를 지금 하게 시작됐습니다. 모든 다른 연구기관들은 이제 대덕 연구단지로 다 모였죠. 그래서 이제 그 76년도에 저희가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출발을 해서 그때는 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제품들의 이 시험 검사를 주로 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까지는 이제 기계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최근 한 15년 전부터는 융합 에너지라든지 정보 전자라든지 차세대 수송기계 같은 이제 아주 융합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복합되는 그런 연구 분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세계적인 연구기관도 이제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속 재료라든지 분말 세라믹 재료, 표면 기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복합 재료, 또 그것을 만드는 제조 공정, 또 그것을 평가하는 재료 안전 평가 등이 이제 저희의 주요 그 연구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문, 기술 지원 그리고 초중등생의 그 과학 그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라든지 또 연구실 개방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준다든지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기관이 재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네. 재료연구소가 이제 재료연구원으로 좀 승격돼야 된다는 얘기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을 정도로 그 차이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재료연구소하고 재료연구원 과연 뭐가 다른 건지 또 승격이 왜 돼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는 뭐 재료연구소와 연구원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립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 그 연구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소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율성을 취하고 깊이와 넓이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습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재료는 굉장히 그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완성품 조립은 상당히 기술이 포화되어 있고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소재와 그 부품이 돌파구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승격을 하는 게 재료 분야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재 부품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데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의 역할을
특히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성적인 측면, 기업들이 못하는 연구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을 이제 제고한다든지 하는 데에서 그 독립법인체가 되면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이 재료연구소가 독립법인이 아니라 한국기계연구원의 하위기관, 하부기관인 거죠. 네네. 예. 부설기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료연구소가 특허를 내려고 해도 특허청에 등록을 할 때 재료연구소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부분도 독립법인체만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한계점도 좀 있네요. 예, 예. 관련해서 이제 2년 전에 2017년에 이제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 발의를 하신 박원수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공직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이 지역 경제 행정과 관련된 부서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에 있을 때도 지역 경제 과정국장을 지냈고 그 창원시장을 할 때도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는 창국가 산단 활성화와 맞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변화를 다 보고 왔습니다. 원래 창원에 우리 경남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계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계연구원이 1992년도에 대덕으로 가고 네. 여기 처음에는 이제 기계연구원 분원으로 있다가 그게 재료연구소로 네. 바뀌게 됐는데 저는 2010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돼야 된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을 지금 재료연구소 이 독립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소장님 좀 네.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창국가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종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재료연구소의 이 도움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네. 것이고 또 우리와 소재 부품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중국은 전부 소재 부품에 대한 독립된 국책 연구기관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우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기계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는 제대로 된 그 소재 부품 연구나 지원이 될 수가 없고 또 나가서 연구원이 되고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연구원 성격 플러스 실정화 센터나 실정화 단지까지 이렇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재료연구원 성격 법안을 2017년도 제가 2016년도 국회의원 되고 17년 1월 달에 네. 제가 법안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이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과학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관장하고 있죠. 네. 과학통신방송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이제 심의를 법안소위에서 하는데 네. 이 독립법이나 그러니까 원성격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원성격의 기준과 원칙을 정부 측에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과학기술부가 이 독립법이나 적정성 검토계, 그러니까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이나 하는데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 계획을 네. 만드는 용역을 이제 정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 이제 9월 달, 9월 중순에 국회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네. 국회 보고가 되면은 국회에서는 이제 그 보고를 받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에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입장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9월 중으로 국회 그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고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법안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7월 12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 국무총리와 과기부 장관 차관을 상대로 해서 이 재료연구소의 원성격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입장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 관계자 장관 차관의 답변이 지금 재료연구소의 그 연구원 성격은 큰 문제가 없다. 그 이미 기술력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격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가장 주요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 독립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뭐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도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르면 9월에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9월이나 10월 뭐 연말 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이 저도 목표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되죠. 네.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적정성 검토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를 거의 했죠. 예, 정부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그 자료라든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는 기고 이번 이제 독립법이나 적정성 검토 계획 용역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고 특히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뭐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죠. 정부가 재료연구소 연구원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그 대책이나 계획을 마련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연구소 연구원 성격이 그 대책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내년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새 국회에서 법률안을 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들이 이제 그 국회 전체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 폐기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새로 또 임기가 시작된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이 돼야 그게 또 상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료연구소 성격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이 승격 문제는 또 이 산단의 추진이라든가 또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민원 단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재료라는 학문적 성격을 옆에 우리 소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언급하기 좀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네네. 그 기계연구원 내 부설 연구 기관으로 좀 되어 있는데 기계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고 재료공학은 머티리얼 사이언스라 그래서 서로 학문적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네. 단계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계와 재료를 동일한 학문으로 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분원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님스라는 연구소를 통해서 전 세계적 재료 연구 집단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17개의 재료연구소가 묶여서 프라운호퍼라는 연구 집단이 있고요. 물론 재료연구소, 우리 한국 재료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현재 공동으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속연구의 IMR이라는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 재료 공학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소재 부품이라 이런 여러 재료 공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료연구원으로의 성격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올해 내로 반드시 좀 진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27년 전에 기계연구원이 대전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27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이 지금 현재 기계 산업의 한국의 최고의 중심지라고 지금 누구든지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업종 전환 및 그리고 업종 고도화에 30년간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출액 한 53조밖에 지금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 변화를 이끌려면은 다시 기계연구원이 창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기계연구원이 창원에 같이 입지하여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실질적인 제조업 혁신의 선도 그런 수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고 나면 다시 이제 기계연구원, 창원, 원상복귀 운동을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역의 최고의 수도가 제조업의 수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세계가 정말 이렇게 이 소재 경제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나라마다 이렇게 소재 산업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른 나라 특히 소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독일이나 이제 일본들은 우리나라보다 그 역사가 길죠. 그 소재 개발에. 그래서 굉장히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많은 축적된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한 그 연구 개발 역사가 좀 짧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이 R&D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기업과의 연계 과정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새로운 이런 이 플랫폼을 잘 구축을 한다면 네. 예,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 연구기관의 그 연구원들 숫자도 보통 우리나라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많고요. 네. 연구비도 우리나라 전체 소재 연구비에 그 다 모아도 일본의 님스가 한 기관이 훨씬 더 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비교해 보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좀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소재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이 좀 연구개발 능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은 너무나 그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좋은 정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요구 시간들을 이 할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소재 개발 기업들이 정말 더 확실하게 공부도 하고 어떠한 인력도 정말 제대로 된 인력도 좀 키우고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나라가 그 정도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만큼 소재 산업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은데 소재 산업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장님? 소재는 굉장히 인내의 산업이라고 네. 보통 얘기들 합니다. 보통 10년, 20년 정도 투자를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인내의 산업이라고 하는데 또 인내의 산업이면서 대박 산업입니다. 네. 한번 개발에 성공하면 그 1등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1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죠.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제 한번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요 기업과 이 생산 기업의 이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래서 그러한 수요 기업과 이 생산 기업이 서로 수요 기업은 어떤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생산 기업은 어떤 신뢰성까지 확보된 그런 수준의 제품을 좀 납품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재 사업은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성품 조립 산업은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거의 그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재 산업이 새로운 이제 성장 목걸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시장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재 산업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이 경남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굉장히 소재 산업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뭐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의 규제 개혁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는 스마트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또 인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학연 협력과 그러한 시스템들이 잘 구축된다면 그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그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재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재료 연구 원으로의 승격 문제까지 오늘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남 제조업의 체질도 개선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을 할 방안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경남의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조선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앞으로 뭐 기업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최근에 그 창원 그 국가 산단의 그 성장률이나 생산액이나 부가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제가 창원 시장을 할 때 기업 산업 운동을 한 이유가 창국가 산단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창원이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그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자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해결해 주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경남의 산업을 세대 간 교체를 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뭐 여러 가지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은 소재 부품의 어떤 주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고 또 정부가 많은 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8천억을 소재 부품 육성의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2020년도 예산에도 정부가 2조가 넘는 예산을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의 산업, 창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경남의 기계 산업을 육성하고 세대 간 산업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나 또 자치단체나 상공계나 또 함께 하신 우리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창원이나 경남의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민원 단장님도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2019년 추경 그리고 2020년 본 예산을 통해서 수많은 아마 투자 금액이 소재 부품 사업에 아마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금액을 통해서 체격을 키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체격을 키우다 보면 혹시나 또 다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이 체격이 큰 것부터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하면 중저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하청 체질이 지금 현재 저희의 체질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의 도전에 굉장히 저희들이 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체질을 대폭 개선해서 고위 수준의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R&D를 통해서 소재 부품을 충분히 일본과 그리고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지 이것을 다시 체격의 사이즈로 변화로 갔다가는 혹시 잘못해서 또 다른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위기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료연구소의 이정환 소장님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양적 성장에서 네. 질적 성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학연구관이 일치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그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써서 흔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우리가 또 이 일본이나 대외 그 수출 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때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지금 일본이 있고 뒤에는 중국이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5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생산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의 연구 개발을 하고 기업들이 실용화를 해서 바짝 중국과의 격차도 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좀 이번 우리 지금 창원공단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를 통해서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료연구소는 참 우리 박원수 의원님도 많이 아까 앞에서도 막 지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원으로 승격해서 우리 도의 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탑 3에 들어가는 이 소재 종합 전문 연구기관으로 좀 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한 561명 정도의 우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제대로 한번 이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일조를 좀 다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뿌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선 100대 품목을 정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그리고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강국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멀고도 험하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산업 생태계도 더 튼튼하게 바꿔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